자, 김양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강의 전에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저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10분짜리 하나 보고 저 강의와 관련된 영상이니까요.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편집한 영상인데 유튜브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그 이후에 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독립적 주체, 모두 자기가 가진 역량을 집결해서 인문적 통찰이 발휘되는 그런 수준의 사회로 가는 것, 우리한테 부과된 어떤 시대의식이 아닌가. 인문적 시선을 갖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독립적 주체가 되나. 인문학자가 말하는 진정한 독립적 주체로 거듭나는 것. You ready to walk? Yeah, I'm ready to walk. You guys ready? Oh, let's walk, everybody. Here we go. All right, now, always a quick 4 basic step review. That gets our body warm, and then we'll be ready to take off. You know you're a pro by now. I know you know the moves. Now, hey guys, a little lateral motion here. I'd love to turn around and see those faces. Wow. There's a lot of beautiful people. Okay, I couldn't even stop myself. Yeah. Woo. Station. This time it's heels to the front. Reach and reach. 4, 3. Walk, walk, walk. You got it. 2 up, 2 down, corners. 1, 2, 3. 1,
you go. Arms come around, they give you balance, but they also help that. Waistline, get in there, come on. Straight, it does it. We're doing it all today. I love it. Walk, everybody, to the beat. It's a fast 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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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e. It's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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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 Knee lifts, 4 and 3 and 2. Knee lifts to end like this. Knees up, knees up. Just stay tall, stay tall. Stay tall, everybody. 네, 제가 오늘 제 강의 메시지와 관련해서 3개의 영상을 짤막하게 편집해서 믹스해 왔는데요. 영상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주로 학생들한테 실천 철학, 윤리학, 이런 삶에 관련된 문제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삶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또 이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호모 사피엔스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실천적 어떤 물음들을 조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오늘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질문과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자유, 자립, 자주, 독립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철학자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원리에 따라서 실천적인 어떤 삶을 산다고 할 때 어떤 조언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 사태는 저에게 또 다른 어떤 문제 의식을 던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새롭게 저에게 던져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연 2030년, 10년 후에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그리고 2050년 정도가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22세기 2100년은 과연 올 것인가, 인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제가 최근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영어에 비즈니스 as usual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평소 하던 대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장 원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인류는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 방역 당국의 그런 책임자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의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도 우리는 다시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이렇게 던진 질문은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에도 가졌던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어떻게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던져진 그런 문제는 코로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 인류의 그런 팬데믹을 넘어서서 우리는 지금 올 여름에 아주 긴 장마와 또 잦은 태풍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나서 진화가 안 되고 거의 인류 종말적인 그런 위기 상황처럼 사람들이 느끼기도 하고 그런 기후 변화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 문명의 어떤 급진적인 진화의 속도인데요. 4차 산업혁명, 또 인공지능,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진보, 이러한 진보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뒤에 2030년에 과연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삶의 조건과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급격한 어떤 환경 어떤 변화 속에서 인간은 어떤 욕망, 어떤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이거 한번 좀 포론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망 체계나 인간의 이익, 영어에서는 인터레스트인데요. 우리말로 아마 좀 더 영어의 어휘를 살려 번역해 보자면 이익 관심 정도가 되겠죠. 모든 사람은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러한 욕망이 매우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회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망, 욕구를 5단계로 이렇게 분류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최고 높은 단계에서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아주 사회과학에서 정평이 나 있는 인간의 욕구의 체계인데,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옆에 그림과 비교해서 볼 수 있을 텐데, 기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생명체로서, 유기적 생명체로서 기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서는 고통이 없는 것, 질병에 걸리지 않고 어떤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안전, 생명 보존과 고통의 회피가 가장 중요한 그런 인간의 이익 관심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가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갖고 또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과 애정을 교환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타인으로부터 아니면 환경이나 어떤 조건으로부터 불필요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삶을 사는 것. 더 나아가서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러한 어떤 삶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프로젝트,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제가 볼 때 아주 압축해서 인간의 욕망, 인간의 이익 관심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러한 이익 관심들이 잘 반영되고 우리의 어떤 삶에서 관철돼야 되겠죠. 그것은 정치의 영역에서도 그러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어떤 질서 유지나 안녕, 번영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제 고려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제 보론적인 기초적 논의의 를 어떤 배경으로 삼아서 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는 이제 삶의 목적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한번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거의 2500년 전 사람입니다. 2500년 전 BC 4세기경의 사람인데요.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으로서 7년간 이렇게 가르쳤고, 또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20년간 수학하고 자기 스스로 철학 아카데미를 열어서 12년간 이렇게 잘 하다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깜짝 놀란 것은 2500년 전에 벌써 30권이 넘은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 중에 손꼽히는 그런 사상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에게는 많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양인 최초로 쓴 단행본 저술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우리나라에는 1980년도 중반에 번역되었고 또 한 15년 전에 이제 고대 철학을 전공을 하는 교수들에 의해서 번역됐기 때문에 소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봄직한 어떤 인간의 실천, 인간의 삶, 인간의 행위에 관한 정말 위대한 클래시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던진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또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잘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사실은 모든 생명체 밖에 있는 나무 아니면은 어떤 동물 또 그보다 더 높은 수준과 능력을 갖춘 인간 통틀어서 모든 이런 생명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존의 문제죠. 생존의 문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그때 그냥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생존하고, 가끔 비 온 뒤에 저는 아스팔트 길을 걷다가 길을 헤매고 있는 지렁이들을 가끔 보는데, 그때마다 길을 잃고 흙 속으로 가야 되는데 아스팔트 위로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 햇볕에 말라 죽는, 근데 그 생존의 문제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2500년 전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뭐 웰빙이라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웰두잉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잘 행위한다는 거 하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레벨의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어로 에우다이모니아 이런 말인데요. 행복이죠. 근데 에우다이모니아는 사실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에우라고 하는 굿, 웰 이런 좋은, 잘 이런 뜻이고, 다이몬이라는 것은 신적 존재 혹은 스피릿, 정신을 나타내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책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 그것이 이론적이든 실천적이든 인간의 모든 활동은 어떤 목적 지향적이라고 하는 거죠. 목적 지향적. 우리가 뭐 집을 짓는 활동, 아니면 뭐 전쟁을 하는 활동, 아니면 스포츠, 뭐 운동을 하는 활동, 오늘처럼 인문학 함께하는 인문학 이야기에서 이렇게 강의에 참여해서 하는 이런 인문학적 활동, 이런 인간의 예 없이 모든 활동은 뭘 추구하겠습니까? 좋음을 추구한다는 거죠. 좋음. 인간의
이제 아마 인간이 쓰는 용어, 특히 이제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굿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이론적이거나 실천적인 활동들은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거. 우리가 나쁜 것을 추구하진 않잖아요. 나쁜 것을 추구하진 않는데 좋은 것을 추구하는데,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의 좋은 것, 가장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에 있어요? 행복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이 점에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활동의 일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달리 표현하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삶하고 같은 의미고,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잘 행해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일본 4장에서 인용을 해왔는데요. 읽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좋음들 중 최상의 것은 무엇인가? 대중들과 교양 있는 사람들 모두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잘 사는 것과 잘 행위하는 것을 행복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행복, 잘 사는 것, 잘 행위하는 것, 성공적으로 행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레벨에서 서로 바꿔 써도 될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 여기까지는 우리가 함께 이구동성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대중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동일한 답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리스 2500년 전에 그리스의 사람들하고,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철학자를 이야기하겠죠. 철학자하고는 약간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대중들은 뭔가를 부유한 상태라든지 건강한 상태라든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라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명예가 있다든지 등등 많은 외적인 어떤 좋은 조건들과 관련해서 행복을 따졌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놓치기 쉬운 것이, 삶을 무목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목적에 대한 질문이나 반성 없이 삶을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메시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라고 하는 그 반성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삶을 잘 운행하고 있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반성적인 어떤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시기에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조직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그리고 반성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경로를 새롭게 재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첫 번째 파트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파트는 이러한 어떤 그 고대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어떤 삶의 목적에 대한 배경 위에서 이제 아까 두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철학자 칸트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그래도 거의 죽을 횟수로 보면 1724년에 태어나서 1804년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 한 16년 전 정도, 200년 전, 한 250년 전 사람이죠. 그렇게 먼 시기의 사람은 아니죠. 칸트 또한 위대한 철학자로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삶의 메시지나 학문적인 이론들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인데요. 칸트는 이제 1724년에 케니스베르크, 지금은 이 케니스베르크가 여러분 여기 이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발트해 연안이죠. 발트해 거기에 이제 발트해 연안 3국이라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 옆에 여기에 있는 이곳이 케니스베르크인데 여기가 2차 세계대전이 여기 전에는 독일 영토였어요. 독일 영토. 독일이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이 연합군 그때 장군의 이름이 칼리닌인데 그래서 이 케니스베르크가 칸트의 고향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칼리닌그라드로 도시의 이름이 개칭됐어요. 여기서 이 도시에 항구 도시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문 활동하고 살았던 철학자인데요. 저는 여기를 한번 2003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칸트는 이제 아주 늦은 나이에 교수가 됐습니다. 다른 독일의 지역에서 교수 초청이 있었지만 응하지 않고 자기 모교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46살이 돼서야 논리학과 형이상학을 담당하는 종교수가 될 수 있었는데요. 칸트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두 번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머뭇거리다가 청혼을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되는데 청혼을 하지 않아 가지고 자기하고 사귀던 여자들이 다 시집을 간 통에 칸트는 결혼하지 않고 학문과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80세를 살았으니까 오늘 기준으로 하면 100세 산 거예요. 100세 당시에 평균 수명 이렇게 따져보면 100세 정도 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위대한 철학자죠. 근데 칸트가 좀 경건주의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철학자인데 좀 결혼에 대한 조언을 했어요. 조언을 제가 좀 에피소드인데 칸트가 어떻게 조언을 했냐면 어떻게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칸트답지 않게. 에이 칸트 선생 그렇게 세속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항상 철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해놓고 그냥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유를 대겠죠. 왜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조언했을까? 칸트가 이유를 붙이기를 다른 무엇보다도 돈이 결혼은 계약 관계잖아요. 남녀의 계약 관계인데 두 사람의 그런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줄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아마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이지 않는가 싶은데요. 이 칸트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권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칸트는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이 철학의 중요한 질문들을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철학에 관련된 근본 질문을 칸트는 4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4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알의 문제, 지식의 문제, 진리의 문제, 인식의 문제, 행위상학의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주로 가치나 도덕, 윤리에 관련된 그런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종교라든지 역사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질문이죠. 이 세 질문을 던지고 나서 칸트가 연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 질문들은 마지막 질문에 다 귀결되고 수렴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질문들은 마지막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귀착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학생 때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나이가 들고 40이 넘고 점점 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성숙해지니까 칸트 선생이 정말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한 이야기구나. 모든 문제, 아까 제가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 그 다음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이렇게 정리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칸트는 모든 철학적 질문은 최종적인 질문의 하나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귀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칸트는 그럼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 선생이 여기죠. 여러분들이 철학적 지식이 있다면 데카르트가 이 세상을 정신과 물질로 나눴잖아요. 칸트는 이 세상을 이성적 능력을 가진 존재와 이성적 능력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성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는 목적 그 자체의 존재이고 이성적 능력이 없는 존재는 물건이고 수단이다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모두 뭐예요? 이성적 능력이 있는 존재로서 목적 그 자체인 존재이고 그 외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 여기 물통부터 시작해서 의자, 카메라, 이런 레이저 포인트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물건이고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오늘날 그런 인간에 대한 어떤 특징 부여인데 인간은 목적 그 자체라고 하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이제 해석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목적 그 자체라고 하는 지금 모든 우리 앞에 계신 성진기 우리 명예 교수님 또 우리 여러 선생님들 다 각각이 저도 마찬가지고 다 목적 그 자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적 그 자체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네? 인간은 목적 그 자체라고 하는 말은 인간 존재의 위상이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인간 평등성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당신도 목적 그 자체, 나도 목적 그 자체, 피부가 검은 사람도 목적 그 자체, 여성도 목적 그 자체, 어린아이도 목적 그 자체, 노인도 목적 그 자체, 모든 인간 각자가 목적 그 자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로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한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은 내 수단이야, 당신은 내 물건이야,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근대의 인간 평등주의를 아주 분명하게 정립한 그런 철학적인 태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목적 그 자체. 오늘날 이제 이 말은 인간만을 존중하고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자연 어떤 존재를, 자연은 뭐예요 지금? 인간의 모든 것들은 물건이고 수단이잖아요. 물건이고 수단.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건, 수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뭔가를 가르치는데 사용하는 도구로서의 수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을 가르쳐서 너는 내가 사용할 수단이야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평등주의가 칸트에 있어서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넘어가세요. 칸트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서양 근대의 이데올로기적 어떤 산물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 네 개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수레바퀴가 근대에서부터 현대까지를 이렇게 작동시키는, 굴러가게 만드는 중요한 이데올로기들인데 그 네 개의 바퀴 중에서 칸트가 두 개의 바퀴를 만들었어요. 특히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근대적 이념을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확립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칸트는 아까 목적과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적 특성을 갖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이렇게 정립을 했는데, 여기에 더 나가서 우리는 오늘날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존엄한 존재.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까 목적과 수단, 이성적인 존재와 이성이 없는 존재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존엄한 존재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존재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인간은 오늘날 누구나 다 존엄하다라고 이렇게,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말로 높을 존, 엄할 엄 이런 뜻이에요. 높고 엄에서 감히 범할 수 없는 그런 성질.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엄에서 감히 범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을 갖는 존재. 이런 것이 이제 사전적인 의미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인간을 존엄하다 할 때 그 존엄성의 뜻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칸트만큼 탁월하게 이 문제를 풀어준 사람은 없어요. 근대적 인간의 존엄성 사상을 칸트가 정립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자, 존엄하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한 대목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자, 목적들의 나라 뭐예요? 지금 우리 여기 다들 목적이 모인 거예요. 목적 그 자체의 존재들. 우리가 인간이 사는 그런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목적의 나라, 목적의 왕국. 제가 번역한 책도 목적의 왕국인데, 목적의 왕국은 인간 세계예요. 인간 세계.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물건의 세계가 아니라, 수단의 세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의 세계가 목적의 나라겠죠. 모든 것은 가격을 갖거나 가격을 잴 수 있거나 존엄성을 갖는다. 두 개로 나눴잖아요.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는 존엄성을 갖는 존재거나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겠죠. 자, 가격을 갖는 것은 같은 가격을 갖는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 있다. 그럼 이것이 1,000원짜리면은 이것이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이거 한 개하고 이거 10개로 비교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다 시장에서 그렇게 교환하고 그렇게 서로 거래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에 반해
모든 가격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같은 가격 갖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존엄성을 갖는 것이다. 뭐예요? 존엄성이, 우리가 존엄하다는 것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죠. 가격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지난번에 혹시 그 프로축구 여러분 보시면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의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사람의 몸값을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이제 가장 잘 나가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몸값이죠. 근데 몸값으로 따지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아가지고 2,400만 원짜리도 있고, 1년에 연봉이 수억 되는 사람도 있고 수백억 되는 사람도 있고, 가장 잘 나가는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억도 벌고. 그렇지만 인간 그 존재 자체를 가격으로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것이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칸트의 인간 이해의 기초에서 칸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세계를 구분했는데, 이 세계는 두 개의 세계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자연의 세계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 세계예요. 자연의 세계. 우리는, 그럼 인간은 뭐냐?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에 동시에 발을 딛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칸트의 아주 독특한 사상인데요. 칸트는 그래서 이제 열쇠는, 핵심 키는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대와 현대를 작동시키는 수레바퀴의 4바퀴 중에 2바퀴를 칸트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의 이 원리적인 어떤 이론을 칸트가 만들었는데요. 자유는 두 가지 이 점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소극적인 측면, 두 번째는 적극적인 측면. 이 소극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네가티브예요. 네가티브. 다른 말은 뭐라고 하겠어요? 부정적, 이렇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유를 정의하면 이렇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고요. 적극적, 긍정적, 포지티브예요.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유를 정의하거나 규정하면 이렇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칸트는 자유의 원리를 소극적 방식과 적극적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소극적 방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외적인 힘이나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내 자유가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그러한 자유가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네가티브한 방식으로 우리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유로워요. 근데 괜히 이유 없이 내가 체포돼서 구치소에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압당해서 감금을 당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소극적 자유가 박탈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유로워요. 하나는 외적인 힘이나 영향으로부터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근데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것은 적극적 의미에서는 자유는 자율이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유는 자율이다. 즉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자 율활율 이러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 율자가 법률율이에요. 그러니까 풀어보면 자유는 자기 법이다, 자기 법칙이다, 자기의 규칙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오토노미라고 하는 이 말은 아우토, 우리가 자동차 할 때 가르치는 아우토라고 하는 것은 자동이라는 말도 있지만 영어의 셀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라는 뜻, 자기 플러스 노모스는
뭐예요?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기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자유로운 존재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자율적 존재다. 그럼 뭐예요? 모든 인간 각자는 자기 법을 갖고 있는, 자기 원리를 갖고 있는, 자기 규칙을 갖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중요한 말이 뭔 말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나는 자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율.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처럼 정치적인 어떤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리고 노력을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 거의 한 95% 이상은 다 자유권이에요. 네? 우리가 누리는 권리 중에, 인간이 누리는 권리 중에 거의 대부분은 자유와 관련된 권리라고 해요. 정치적인 언론 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거짓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선거권과 비선거권의 자유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인간의 권리가 다 자유와 관련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반대 말은 그러겠죠. 타율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법, 타자의 원리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헤테로노미라고 하는 것이 헤테로가 타자라고 하는 거죠. 타자의 법. 그래서 이 자유의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자율의 원리는 자기 법칙 수립의 원리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들은 인간 존재는 자유로운 존재이고 자율적 존재인데, 자율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인들이 각자가 다 자기 법칙 수립의 존재다.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법의 주체, 헌법의 주체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헌법 안 만들었잖아요. 네? 우리 헌법 만든 적 없어요. 직접 우리가 헌법 만든 적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다 우리를 대리해서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시킨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러나 원리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헌법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우리 하수를 시켜가지고 너 가서 법 만들어라는데 대신 대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의 주체고 헌법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도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이제 원리가 이제 칸트가 우리에게 던진 자유의 원리예요.